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죠. 자세한 투자 전략 그리고 시장에 대한 큰 그림까지 그려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상승세가 참 놀랍습니다. 와, 네, 이 정도까지 세도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죠. 오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저희가 연휴 돌입하기 전에도 네. 하이닉스가 거의 10% 가까이 오르면서 주가에 좀 불을 뿜었었는데 그 모멘텀들이 이번 주에도 연장이 된다라는 게 네. 내심 뭐 반가우면서도 고민이 많게 되는 그 주가 흐름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하나 자세하게 또 도움 네. 말씀을 들어볼 텐데 일단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미국에서 AI 반도체가 불을 뿜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단연 스타 종목은 AMD가 되겠습니다. 그쵸. 뭐 장중한테 30여 %, 결국에는 뭐 23% 정도 오름세를 하루 네. 만에 마치기도 했었는데 이 AMD와 또 오픈 AI와의 계약이 또 체결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52주 최고가이긴 한데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수혜가 되겠습니까? 일단 엔비디아 AMD MI450 칩에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모두 뭐 납품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사실상의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당연히 이제 이번에 오픈 AI 파트너십 체결로 AMD가 수혜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뒤따라갈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주는 삼성전자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가 뭐 93,000원, 4,000원대 가는 거 보면은 다분히 이 여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통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도 계속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도 점증하니까 뭐 다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지금 반도체주에게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당분간 이 환경들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지만 또 너무나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게 그렇죠. 고민이다라고 앞서서 서두에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모리 아무튼 지금 슈퍼사이클이 계속해서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반도체 주가는 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더 좀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했던 대부분의 가격대가 오늘의 가격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말씀 주신 대로 단기적인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다들 외국인을 중심으로 베팅을 하는 게 네. 메모리 업사이클 여기에 대한 지금 기대치가 지금 계속이 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9월달 이후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0조 원대 순매수를 했고 거기에 대부분 90% 이상이 다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작년의 환경이랑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올해 작년 1월부터 대략 7월까지 코스피에서 25조 정도 샀는데 네. 거기에 대부분이 반도체였고 그때도 이제 뭐 AI 쪽의 랠리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 한다 그 기대감들이 반영됐었는데 작년에는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하반기 때 완전히 꺾였었죠. 그렇죠. 이번과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숫자적인 측면이나 또 메모리 업황의 또 수급 여건들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뭐 업사이클 들어가는 거는 저는 뭐 들어갔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여건들을 고려해 보면은 뭐 반도체주 추가 상승 열려 있다라는 쪽들로 다시 한번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한 기대감보다도 실적이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워낙 약세 국면에서도 부담스럽지만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뭐 다들 실적 기대치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저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그거죠. 실적 기대치가 높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실제 실적 발표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부합하면 안 되고 상회를 해야지 당연하죠. 주가가 조금 예. 선방하는데 이번에 약간 좀 거기에 대한 우려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도 저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몇 차례 경험했다시피 실적 기대치가 높은 상태에서 주가가 컨센을 부합한다. 그리고 컨센을 소폭 상회하는데 네. 그쳐서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매수 기회입니다. 예. 결국에 실적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한 주가는 저는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정할 수 있는 그 여부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 적자가 얼마나 많이 축소되느냐.
그리고 HBM 쪽에서 얼마나 이제 SK 하이닉스에 준할 정도로 경쟁력 회복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동시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의 주가의 그 촉매가 됐던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월 달부터 시작됐던 미국의 AI 랠리 AI 모멘텀에서 기인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AI 쪽에 버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얼마나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을지 그 여부도 다음 주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나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AI 쪽 버블 우려는 있을 건데 이게 정말 조만간 터진다? 그리고 이제 터져서 시장이 끝이 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뭐 닷컴 버블 때와는 달리 이들 대부분의 AI 업체들은 수익성이 있는 실체가 그렇죠. 있는 거래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은 버블 걱정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지금 뭐 주식 하방 포지션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닷컴 버블 때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익성도 나오고 있고 좀 네, 다르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 좋겠지만 예상치를 부합하는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된다면은 매수의 기회가 오히려 네.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지만 네, 맞습니다. 과거의 뭐 학습 효과 덕분인지 좀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소화를 잘 하고 있는 네, 건가요? 뭐 별로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 될수록 시장에서도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가 그 중요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소비자 물가까지 고용에 이어서 발표가 지연이 되면은 네. 시장에서는 이거 가지고서도 10월 금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걸로 조금 혼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셧다운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도 이미 많이 체득을 해온 그렇죠. 알려진 악재, 익숙한 악재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령 2013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도 셧다운이 있었고 그때 지표들 발표 못했어요. 그 당시 때 S&P나 코스피 모두 다 올랐습니다. 네. 그러한 경험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타이밍상으로는 나름의 행복 회로를 돌리면은 셧다운이 장기화돼서 CPI 발표 지연이 되고 월말까지도 발표가 계속 안 되더라도 10월 달은 저희가 실적 시즌이니까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사안이나 혹은 매크로적인 그 불확실성 여기에 더 걱정하고 주력하기보다는 실적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의 유동성까지 좋다 보니까 네. 주식 시장도 좋고 그리고 요즘에는 주식 시장 이외에도 뭐 금 가격도 너무 좋고 네.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자산은 아니겠지만 많은 자산들이 함께 오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네, 계세요? 뭐 제 자산 빼고 다 올라가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아쉽긴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전반적인 자산군들이 올라가는 거를 그냥 요즘에 월가에서 유행하는 용어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의 재정들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네. 갈수록 악화가 되고 대부분 중앙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화폐 가치는 대부분 국가대 통화는 떨어진다. 거기에 우리가 방어를 하려면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금이나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뭐 안전자산 혹은 뭐 준안전자산 이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과도하게 쏠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금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기도 조금 애매한 네. 자산군으로 지금 성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은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저희가 그동안의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대장주인 이 자산들은 가격 되돌림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유의해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 따라 사기보다는 조정 시 다시 분할 매수 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게 저는 더 낫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셧다운 때문에 앞서서 경제 지표 네. 발표가 좀 지연되고 있다. 다음 주에 CPI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연내 2회의 컨센서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25bp 인하하고 12월 달에 25bp 인하하는 거. 물론 연준 위원들 대부분은 뭐 추가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피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의 수장이 가장 네. 큰 의사 결정권자인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를 경계를 하면서도 지금 우리는 인플레보다는 고용 시장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태니까 여기에 우리는 더 신경 쓰겠다. 이 입장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같은 경우는 10월 달, 9월 달 거 저희가 발표가 안 됐는데 둔화가 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10월 달에는 금리 인하 저는 뭐 충분히 단행할 명분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저는 그게 이제 뭐 올해 연말까지도 그 연내 추가 총 50bp나 이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네. 있는 외환 시장도 고민일 거고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고민일 겁니다. 그쵸. 한국은행의 선택은 어떨까요? 동결하겠죠. 여기서 지금 인하를 해버리면 자칫하면 오신호를 낼 수가 있으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뭐 뒤에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환율의 방향성도 방향성인데 속도 자체도 굉장히 지금 그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약간의 일시적인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대로 서울 쪽에 대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주식만큼이나 뜨거운 게 서울 쪽 부동산 불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요소인 만큼 10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할 것 같고 아마도 10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나서도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인하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전망을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화의 급격한 약세에 대해서 지금 엔화와의 뭐 동조화를 많이들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엔화 약세가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언제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뭐 조만간에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당선된 다음에 지금 거의 일주일도 안 됐고 지금 거기에서 워낙 관련 후속 보도들이 일본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시장에서도 일단은 현재 그 신임 다케이치 총리는 이제 아베노믹스의 노선은 그대로 따라간다. 이 부분을 여러 그 금융자산 가격들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거의 아베노믹스 때랑 다르게 지금의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잖아요. 일본의 지금 민심들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민심이 약화된 것도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기인하는데 이렇게 과거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랑 다르게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출발점이 지금 차이가 있는 만큼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럼 엔화 약세에도 이제는 향후에 중간에 되돌림은 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이 나와주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에 쓰신 자료를 보니까 고객 예탁금도 증가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CDS 프리미엄도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위험도도 낮다. 긍정적인 기조였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요? 그 환율이 지금 뭐 여러모로 좀 신경 쓰이고 계실 것 같아요. 1,420원대에 있으니까. 근데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의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약화에서 기인한다라기보다는 대미 투자와 관련된 일부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엔화 약세에 연동된 측면, 그리고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로 가서 달러화 자산, 미국 주식 사는 그 과정에 있어서 늘어나는 구조적인 달러 수요 증가 이게 있는 만큼 환율 상승의 급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모처럼 그 17개월 만에 이 하락 사이클을 종료하고 이제 막 업사이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제 이익이 증익 사이클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면에서는 주가 쉽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까 뭐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던가 또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 또 뭐 셧다운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일시적인 뭐 가격 되돌림, 변동성들은 있겠지만 그 변동성을 증시 고점이라고 인식하는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조정시 매수의 기회, 그 분할 매수의 기회 관점에 접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비단 10월 달뿐만이 아니라 연말까지도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증시는 계속 상방으로 보고 있는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